뉴스픽. 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유튜브와 콩 앱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튜브는 유난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830분이 넘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가 지금 설계한 이 청년 희망 적금 어제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가입 신청이 폭주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자도 높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신청은 또 얼마나 몰렸는지 먼저 조성실 전 대표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지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 금리 일반 적금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리가 9.31% 네. 과세를 할 경우에 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매월 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2년간 이제 꾸준하게 납입을 하게 되면 저축장려금을 36만 원 가량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네. 이자소득세 등을 비과세로 처리함으로써 만기 시에 한 1,3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지금 만 35세, 그러니까 우리 연령으로 치자면 87년도생 네. 미만부터 이제 성인인 청년대에 지원을 하는 상품인데 기존에 약 38만 명 정도를 추계해서 이 정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잡고 지금 신청을 시작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거를 신청하려고 하는 인원은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우와. 추계가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5배네요. 이렇게 치면 잘못하면. 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에 몇몇 은행사는 지금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하는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오부제로 가입하기로 했는데 5일간 가입은 일정 부분 다 받기로 한 상황이고요. 예.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선착순으로 원래는 끊을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기존에 주기로 했던 저축 장려금 등에 대한 부분은 예상 지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가능하다는 고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이게 예산이 조기에 이제 다 소진되는 거 아닌가, 적금 자체도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산 편성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전망을 잘못한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저는 이 정책이 발표될 때부터 청년층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 50만 원씩을 2년간 적금하면 네. 실은 만기에 원금을 빼고서도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더 생기는 지금 그렇죠. 제도 설계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출 금리는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데 시중 은행 금리는 그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낮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을 주는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자가 몰리는 거고요. 네. 지금 일주일 정도 지금 오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통장에 가입이 가능한지 조회만 한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200만 하니까요. 명. 네. 정부 추산보다는 당연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히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38만 명보다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을 했는데 본회의를 열고 네.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의 부대 의견으로 정부가 청년층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라고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네.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아마 추가 예산 증액을 신속하게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근데 3037번님께서 청년 희망적금이 지금 실업 중인 딸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는 급여가 없어서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입 조건이 어떻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두 분 중에 연령 제한이 우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소득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소득이 아직 국세청에서 총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2020년도 당시에 소득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프리랜서 등 국세청에서 잡힐 수 있는 소득이 잡혀 있고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에는 신청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군복무를 하셨던 청년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를 이제 홀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6년생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를 뭐 1년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를 했다. 그러면 빼주는군요. 그 기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입 조건이 조금 따져보셔야 되는 거. 특히 소득이 2020년도에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께서는 청년들한테 이 지원책 자체가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네, 우선은 뭐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서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들 뭐 열풍을 불고 있다고 하지만 청년들한테는 많은 부분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 이게 처음 또 대거 도입을 할 때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좀 감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만 원 이상 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기하는 납부자가 얼마나 될지 자체를 좀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얼마씩을 또 납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품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를 처음 잡을 때 관련해서 지금 앞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굉장히 대거 몰릴 것이라는 거는 너무나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전망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정부 관계에서 갖고 있었던 자료를 추계로 해서 좀 나이브하게 이걸 세팅한 부분이 있어요. 기계적인 산술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부제로 가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폭증해서 막 대거로 몰렸을 경우에 그러면은 하루마다 예를 들면 몇 명까지를 뭐 선착순으로 끊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군요. 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이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미 뭐 폭증해서 다 몰린 것 같은데 이제 생일이 뒤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금융이나 기재부는 이미 예산 중에 방향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걸 뭐 예비비로 사용할지 추가 경정 예산에서 어떻게 뭐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방식이나 확정 시기가 조금 지금 뭐 미정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가능하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2030.go.kr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아까 댓글 다셨던 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청년들이 자기 지자체나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 여러 우대 상품이나 이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넣고 현재 한 달 이내로 신청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혜택들이 뭐가 있는지. 네네. 그래서 2030.go.kr 들어가셔서 좀 더 이 상품과 유사한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것이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2030.go.kr로 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청년 포털이라고 치시면 그렇군요.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지원책 자체가 좀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다른 보완이나 뭐 아니면 필요한 것이 정작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국무조정실에서도 2021년 청년 정책 백서라고 하는 걸 발행을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지금 어쨌든 청년의 어떤 실업난이랄지 청년의 자산 형성의 어떤 빈곤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의 노력과 능력 여하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적 재난과 빈곤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체감 실업률도 25%가 넘고 맞습니다. 코로나로 정규직이나 상용직 일자리도 굉장히 감소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적금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좀 더 도와주겠다는 취지는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이에 대한 타겟팅을 잘 설정을 해서 정부가 그에 따른 자산 형성이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더욱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코로나19 브리핑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짧게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관련 대책들은 저희가 좀 짚어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두 번째 코로나19에 지금 확진된 임산부들이 지금 산부인과 병원에를 가지를 못하고 위험하게 지금 출산하는 일이 많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요구와 지적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지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임산부의 경우에는요. 예. 코로나19 전담병원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산부인과 병동에서만 분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 또 최근 새 확진자가 20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네. 병원 접근이 어려워진 그런 확진 산모와 신생아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중순만 해도요. 코로나 확진 산모가 광주에서는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기도 했고요. 네. 구미에서는 보건소에서 긴급으로 임시시설을 갖춰서 출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분만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다가 진통이 심해지니까 긴급하게 출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창원에서는 코로나 확진 산모가 제주도까지 소방헬기로 이송이 돼서 출산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이제 확진 산모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병상이 부족하니까 확진 임산부의 출산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긴급 이송까지 하게 된 경우인데요. 네. 최근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임신 출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분만할 병원을 찾아 헤매는 그런 확진자 밀접 접촉 임산부들의 사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 이후에도 완치가 됐을 경우에도 경과가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진료나 분만을 받아주는 산부인과가 적어서 수십 번 전화를 돌리고 있는 또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 어려운 현실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이런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걸린 또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두 분께서 의견 좀 주시죠. 조 대표님 먼저 좀 의견 주시겠어요? 네, 우선 지금 확진 임산부들이 이송 중에 뭐 예를 들면 구급차에서 분만을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분만을 한다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응급한 상황을 동반하다 보니 네. 실질적으로 급하게 제왕절개가 필요하다든지 산모나 아이의 건강이나 뭐 생명 자체가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현재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이제 초기에 우리가 감염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부족했을 때 또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이제 감염 관리를 가지고 있을 때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그 불일치가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진했던 임산부가 뭐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지금 격리를 하게 됐을 때 감염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재택 치료를 일주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격리가 해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PCR 검사를 해서 이제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병원 이용이 불가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감염력은 사라졌지만 이미 이제 그걸 한번 앓은 적이 있어서 PCR 검사상에 뭐 길게는 양성이 한 달까지 계속 나오죠.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이런 경우들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 우리가 누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확진 임산부 같은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확진이 확인된 경우 가능하도록 해서 기존에 자기가 이용했던 산부인과에서 뭐 약물을 뭐 예를 들어 처방을 받는다든지 응급 상황에 전화로 진료를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좀 유기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간 혹은 관련된 협회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이나 에피데믹 상황이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분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뭐 119에서 전화를 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긴급하게 연결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급 전화번호 같은 것이 있고 거기서 이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지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구미에서는 네. 이제 보건소에서 응급으로 좀 분만을 하게 되셨는데 네. 본인이 원래 보셨던 주치의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보건소로 오셔서 이제 출산을 받아주신 거예요. 네. 근데 건평원에서 현재 갖고 있는 지침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선의로 이제 진행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분만행위 관련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의 융통성이 필요하네요. 네네 좀 바꿀 수 있고 좀 버전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하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혹은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격리된 임산부들의 그 어떤 조바심, 걱정, 불안이 얼마나 심할까 하는 그쵸.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맞아요. 실은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임산부에 대한 케어조차 이렇게 잘 안 되나 좀 많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뉴스 보면서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일요일에 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새로 됐는데 네. 거기에 임산부 관련 안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복통이나 질출혈 등의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대상자로 분류하고 네. 재택 가능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1일 3회 건강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그때도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된다. 네. 그리고 처방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부인과에 비대면 진료를 연계하도록 한다. 이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 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확진 임산부에 대한 안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이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실태가 지금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택 치료를 하더라도 그 이제 1일 3회 뭐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예. 근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전화하시는 분이 임산부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건강이 어떠냐 이런 정도의 일반 모니터링을 거지. 하는 거군요. 네. 네. 임산부에 대한 그걸 맞춤형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또한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그 병원조차도 산부인과가 없는 병원인 곳도 있어서 네. 이게 건강 모니터링이 형평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전문가들 여러 지금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보건당국에서 귀를 많이 기울이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확진자와 밀접 접촉 임산부가 출산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를 반드시 공개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점 의료기관 안에도 산부인과를 포함한 분만 의료기관도 지정을 하라는 것. 네. 그리고 개인 의료병원 같은 경우는 음압병실을 마련해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는 그 보건소 사태를 겪고 나서 그 전담 응급실에 분만실을 설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분만실을 설치하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준비가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